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 사이의 젊은 친구들이 만든 영상을 보면요, 카메라 속 렌즈가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세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미국에서는 메인 캐릭터 신드롬, 우리나라 말로는 주인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현실에서의 이기적인 행동들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니까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커지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메인 캐릭터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여러분은 인스타나 틱톡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요즘 내원하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대한 얘기가 늘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인스타그램, 틱톡에 가입해서 상담 중에도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를 찾아보곤 하는데요. 릴스라고 하죠. 15초에서 1분 사이의 짧은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Z세대나 알파세대가 어떤 것에 열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 사이의 젊은 친구들이 만든 영상을 보면요, 카메라 속 렌즈가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세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런 현상을 미국에서는 메인 캐릭터 신드롬, 우리나라 말로는 주인공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꽤나 문제가 되는 사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인공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메인 캐릭터 신드롬은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인생이라는 드라마나 영화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나 자신이 모든 상황과 이야기의 중심이고요. 나를 제외한 타인은 그저 나의 인생의 서사를 채워주는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가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나라는 주인공이 더 빛나고 아름답게 비춰질까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사실 이 용어는요, 의학적인 증후군이나 정신과적 진단명은 아닌데요. 이러한 사회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만들어진 용어죠. 하지만 이런 현상이 워낙 보편적이고 강렬하다 보니까 신드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이 메인 캐릭터라는 개념은요, 2020년대에 틱톡에서 내 삶을 영화처럼 살자, 이런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메인 캐릭터 에너지라는 트렌드로 시작됐다 그래요. 하지만 모든 유행이 그렇듯이 이 트렌드가 곧 반작용을 낳게 되는데요. 이 긍정적인 의미로 시작된 주인공 놀이가 언제부터인가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현실에서의 이기적인 행동들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니까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커지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메인 캐릭터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주인공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타인의 권리 침해나 피해보다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해석합니다. 일종의 좀 공감 부족이죠. 이 메인 캐릭터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요, SNS 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자기가 돋보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 정도는 쉽게 노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선 좀 웃기게, 우스꽝스럽게 카메라에 담기도 하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사회의 일종의 간습이나 규칙들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좋아요와 해시태그로만 가치가 증명되는 SNS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완벽한 무대 그 자체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이 나르시시스트처럼 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너무 강하고 비판받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비판이나 농담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어떤 상황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했을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대신에 위기 상황에서 주인공인 나를 구해주는 누군가 나타나는 그런 단순하고 행복한 결말만을 꿈꿉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나 사회에서 배척되고 점점 고립되게 되죠. 여기까지 좀 들어보시면 요즘 핫한 주제인 나르시시스트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메인 캐릭터 신드롬은 나르시시스트랑 비슷한 점도 좀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르기도 한데요. 이 메인 캐릭터 신드롬이 특히 잘 생기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람들이 영상에서 보면 되게 주인공처럼 자기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깊은 내면에는 불안과 통제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나의 평가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죠. 자아 정체감이 확실하지가 않고 오히려 되게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 영상 속에 촬영된 자신의 모습은 되게 자아도취적이고 되게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비춰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화 속 주인공 같은 특별한 자아를 만들어서 내면의 뿌리 깊은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이 되는 거고 되게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불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 메인 캐릭터 신드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좀 특별한 서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지점에서 좀 정신연령이 되게 낮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유치원 다닐 때 내가 읽던 동화책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상상 놀이하면서 놀았던 기억 나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유치원에서 우리가 했던 그 놀이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인생의 서사, 스토리는 어떠한 의미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하고 불안실한 현실보다 이 사람들이 스토리로 재구성한 이 삶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한 건 그냥 주인공이 성장하는 챕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복잡한 현실에 대한 불안을 좀 덜 느끼게 되니까 이런 방어기제 패턴이 지속되는 거예요. 사실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이거 자체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겪는 시련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을 견뎌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건강한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방어기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메인 캐릭터 신드롬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되게 단순하게 치부해버리면서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 파악,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속 정신승리만 한다는 거죠. 이러한 회피적인 행동 패턴이 지속되면서 인생이 결과적으로 더 답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인 캐릭터 방어 기제가 더 강화되게 된다는 게 전 좀 더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사실 메인 캐릭터 신드롬이라는 말 뒤에는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싶다는 깊은 욕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봐주고 평가하지 않고 관심을 주길 바라는 거죠. 만약 내가 메인 캐릭터 신드롬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 먼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의 시선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자주 떠올리고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장면이 의미가 있다. 이런 자동화된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일어난 일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일. 이런 식으로 라벨링 해보세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과도한 의미 부여를 좀 멈추고 저 사람이 잠깐 나 봤네? 그냥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거겠지. 이렇게 과도한 의미 부여를 멈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의 실제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과도한 의미 부여, 또 나와 관련된 서사를 붙이기 전에 그냥 좀 냉정하게 감정을 빼고 이건 그냥 과제다, 이건 그냥 문제다 이렇게 보고 구체적인 해결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근데 대입 수능에서 가고 싶은 학교 등급 컷을 못 맞춘 거예요. 그때 메인 캐릭터 신드롬이 있으면 이건 실현 챕터니까 힘든 거야. 이거 아니고 지금 해결할 건 우선 붙은 학교라도 최선을 다해서 면접 준비를 일단 하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재수학원을 알아본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SNS를 조금 덜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질 거예요. 사실 SNS 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로만 제한을 해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과대 해석이나 의미 부여가 줄어들고 현실 감각이 좀 회복될 겁니다.
SNS를 하는 시간에 나를 위한 걷기, 산책하기, 글쓰기, 요리하기와 같은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SNS상의 좋아요에 집착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그런 현실적인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진 찍어 올린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외면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점차 회복되니까요.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